남편 병호가 수술대에 오르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나올 테니까. 그때 병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40년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작고 약해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병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잘 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퇴원하려면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현실이 다시 저를 짓눌렀어요. 저희 통장에는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는 했지만 병원비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친척들도 다들 형편이 어려웠고 친구들에게 이런 큰 돈을 빌리기도 어려웠죠. 결국 도연이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픈데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도연이 번호를 누를 때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복도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여보세요, 도현아. 네, 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죠.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공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예쁜 아내를 만나고 아파트도 사면서 점점 저희와 멀어져 갔죠. 아버지가 수술하셨는데 퇴원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서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인데요? 도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된 것처럼 들렸죠. 500만 원 정도. 그 순간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며느리 지영이 웃는 소리였죠. 무슨 재밌는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뭔가 북적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잠깐, 도현아.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니,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아들이 바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수술받았다는데 그 정도로 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잠깐 시간을 내서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병호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돈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병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흉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생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던 가장으로서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 병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곧 보내준다고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보내줄까요? 아니면 또 바쁘다고 핑계를 댈까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호는 진통제 때문에 곤히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현이를 키우면서 든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분유값, 옷값, 학용품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비, 결혼 자금까지. 계산해보니 수천만 원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 한 번 해본 적 없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병우와 제가 입던 옷은 해지고 달아도 도연이 옷만큼은 늘 새 것으로 사줬어요. 저희는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면서도 도현이가 원하는 건 다 사줬죠. 그런데 이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바쁘다고 전화를 끊는군요. 퇴원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아들은 연락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도현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왔고 또 어떤 분은 며느리가 정성껏 돌봐드렸죠. 반찬도 집에서 해온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아들에게 연락이 올까? 오늘은 해결될까? 그런 기대와 불안이 반복되었죠.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위안을 얻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의 딸은 매일 와서 어머니 발을 주물러 드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보호자분 병원비는 해결되셨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병실이 모자라서 환자들을 빨리 순환시켜야 하는 것도 이해하죠. 하지만 저희로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간호사도 그걸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는 않았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픈 것도 억울한데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하다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죠. 뭔가 성공한 사업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기보다는 문병 온 가족 같아 보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예의 바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는 모습도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죠. 가방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분의 얼굴이 낯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예전에 뵌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혹시 20년 전쯤에 남산동에서 식당을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매일 저희 식당에 와서 밥을 얻어먹던 깡마르고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그때 그 젊은이. 이름이 강민수 맞죠? 민수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공짜로 밥만 얻어먹고.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뭘. 사실 그때 일이 생각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죠. 하루 종일 일해도 벌이가 시원찮아서 낀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민수가 안쓰러워서 자주 공짜로 밥을 줬었죠. 그때 민수는 정말 앙상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몸에 너무 큰 옷을 입고 다녔죠. 그래도 예의는 바르게 지켰어요. 밥을 얻어먹을 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했고 설거지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기특해서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그때를 버텼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수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일을 기억해 주다니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사적인 일을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관심에 결국 털어놓았어요. 병우의 수술 비용, 아들의 냉대,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모든 걸 다 말했죠. 민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놀라는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었죠. 민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병원비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진지했죠. 안 돼요. 그런 큰 돈을. 큰 돈 아니에요. 저한테는 작은 돈이거든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어머니가 주신 밥 한 끼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생겼네요. 그제야 알았어요. 민수가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말입니다. 20년 전 그 배고픈 청년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니. 저는 감동받았어요. 민수는 정말로 그날 오후에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원무과에 가서 직접 카드로 결제까지 해주었죠. 이건 빚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갚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병호도 처음에는 거절했죠. 하지만 민수의 진심을 느끼고는 결국 받아들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병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막했는데 이렇게 해결될 줄이야. 병호도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이 돌았죠. 민수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괜찮아요. 저도 기분 좋아요. 민수는 연락처를 남겼어요. 나중에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병우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은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남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물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죠. 집에 도착해서 병호를 침대에 눕히고 나니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집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를 만나서 다행이지. 만약 민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호는 계속 병원에 있어야 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걸까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쁠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따뜻한 말이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 병우의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집에서 며칠 쉬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수술 부위도 잘 아물어가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죠. 이제 좀 살 것 같아. 병우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말했습니다. 진짜 다행이었어요. 큰 수술을 받고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체력이 좋은 편이었나 봅니다. 의사도 회복이 빠르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병호는 아직 무리할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일들은 도와줄 수 있었죠.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해먹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동네 사람들이 문병을 와주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이웃들이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근처에 사는 순애가 찾아왔어요. 순애는 제 오래된 친구죠. 같은 또래라서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좋은 일 있을 때나 힘든 일 있을 때나 늘 함께 했어요. 정순아, 병호 씨 많이 좋아졌네? 응,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 우리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애는 병호의 안색을 보며 안심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순애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망설이는 기색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손도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죠.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라 이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순애는 계속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건 분명했죠. 이런 순애를 본 게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인 성격인데 이렇게 망설이다니. 순애야, 뭔가 있으면 말해봐.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망설여? 그러자 순애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너네 아들 지금 어디 있어? 응, 도현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 평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다음 말이 이상했죠. 아니, 요즘에 말이야. 순애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내 딸이 그러는데.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너네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면서 내 딸이 SNS에서 봤다고 하던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죠. 유럽 여행이라고요. 도연이가요. 언제부터요? 왜 저는 모르죠?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애도 제 반응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죠. 미안해. 내가 괜한 말 했나? 순애도 당황했어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순애야, 정확히 뭘 봤다는 거야? 내 딸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대. 너네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 파리, 로마 이런 데서 찍은 거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병원에서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그때 들렸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배경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음들. 그게 외국 거리의 소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일주일 됐다고 하던데. 정순아, 너 몰랐어?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평소였으면 아들이 여행을 간다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런 말 한 번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해외여행 같은 큰 일은 말해줬었는데. 정순아, 괜찮아?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전화했을 때 도현이가 왜 그렇게 급하게 끊었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여행 중이었으니까 부모 일은 귀찮았던 거죠. 여행을 가면서도 부모에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수술받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일부러 숨긴 건가요? 내 딸이 말하는데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더래. 에펠탑 앞에서도 찍고 베네치아에서도 찍고 정말 좋은데 많이 다닌 것 같더래. 순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아들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미안해, 정순아. 내가 괜히 말한 것 같다. 순애는 계속 미안해했지만 저는 고마웠어요. 차라리 알아서 다행이었죠. 계속 모르고 있었다면 더 바보 같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알아야 하죠? 왜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애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병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알면 충격받을 게 뻔했거든요.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참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 걸음마를 뗐을 때부터 첫 입학식 때, 대학 합격했을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꾸었죠. 도현이가 저를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 제 심장도 같이 뛰었죠. 어머니, 그때 왜 전화하셨어요? 시침 잃을 때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이죠. 마치 여행 간 사실을 숨긴 것도, 아버지가 병원에서 고생한 것도 모르는 척하는 듯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퇴원도 못할 뻔했어.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동안 혼자 삭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아,
그거요. 근데 결국 잘 퇴원하셨잖아요. 도현이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잘 퇴원했다고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퇴원한 건데, 그게 잘된 일이라고요?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나요? 너는 아버지가 죽든 살든 상관없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나오세요? 결국 해결됐잖아요. 해결됐다고. 너가 해결해줬어. 남이 도와줘서 겨우 나온 거야. 그래도 됐잖아요. 왜 화내세요? 도현이의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냉정해진 걸까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 그동안 여행 다녀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켰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어요. 그제야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고. 너가 숨겼다고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너는 유럽에서 놀고 있었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너 같은 자식을 둔 내가 한심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어떤 변명을 하든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너무하시네요. 예전부터 미리 계획한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취소할 수 없다고? 네. 비행기 표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수술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왜 숨겼어? 말씀드렸다가 여행 가지 말라고 하실까 봐서요.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이해심 없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도현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부모님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인생과 부모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됐다. 이제 그만해. 어머니,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끼다니 절망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슬픔에 가까웠어요. 병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누구하고 통화했어? 왜 그렇게 화를 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연이와는 더 이상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야. 그런 자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밤부터 저는 도연이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죠. 받아봤자 또 변명만 늘어놓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니까요. 도현이가 먼저 저희를 버린 거죠.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죠. 어머니,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모두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여전히 정중하고 따뜻했죠.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사실 평범하지 않았어요. 도현이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오늘 온 건 다른 일 때문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서울에서 일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서울에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네. 제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해 줄 분을 찾고 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민수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저희에게 그런 제안을 하다니.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예전에 식당 운영하셨잖아요. 카페 운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병호도 많이 나아졌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죠?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 위에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지내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월급도 괜찮고 집까지 제공한다니.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웠죠. 갑자기 이런 제안을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업상 도움이 필요해요. 믿을 만한 분이 운영해 주시면 저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민수는 정직했어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솔직하게 말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병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병호도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시골 생활이 심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술 후에는 더욱 무료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도현이와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지. 저는 복잡했어요. 도현이 때문에 서울 가기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왜 제가 피해야 하죠? 잘못한 건 도현이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가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병호의 말에 마음이 정해졌어요. 맞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죠. 도현이 때문에 저희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였죠. 68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 같은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죠. 추억이 많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기차 안에서 병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만의 힘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카페는 서울 홍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모닝글로리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위치도 좋았죠. 어떠세요? 카페 마음에 드세요? 민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좋네요. 이런 곳을 맡겨주시다니. 카페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테이블도 여러 개 있었고
창가 자리는 특히 운치가 있었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였어요. 잘 부탁드려요.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 식당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커피 내리는 법도 금세 익혔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웠어요. 병호도 적응을 잘했어요. 카페 청소며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었죠. 손님들도 친절한 노부부라며 좋아했어요. 어머니,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젊은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니 기분이 좋았죠.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는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현이었어요.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왔더군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현이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여기서 왜? 어떻게 여기 계세요? 지영이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아마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긴 내가 남편이랑 운영하는 가게다. 운영한다고요? 어떻게? 도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부모가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죠. 놀랐지. 너희는 부모가 시골에서 늙어 죽기만 기다리는 줄 알았겠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어머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라고 했지.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희는 손님도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가.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가라고 했어. 여기서 장사 방해하지 말고. 도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보는데. 그게 뭐, 부끄러워. 그럼 진작에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을 뻔했을 때, 너는 무시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잖아.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어?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하지 마. 나한테는 자식이 없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도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아마 이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평생 순종적이고 참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말이에요. 지영이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저희를 우습게 봤는지 이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주변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려는 듯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숨길 일도 부끄러울 일도 없었거든요. 정말 안 나갈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목소리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평생 착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현이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는 듯 했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면 어쩔 건데. 너희 체면이 깎이니.
그럼 애초에 부모를 이렇게 대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삼켰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저희 쪽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좋았죠. 도현이가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 모두가 알 수 있으니까요. 도현이는 결국 지영이의 손을 잡고 카페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정말 끝났구나. 이제 정말 남남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프기보다는 시원했어요. 꼬리를 내린 개처럼 쫓겨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40년 넘게 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혈육은 저를 버렸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 한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제 편이었으니까요. 병호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후련한 눈물이었죠.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어요. 나머지 오후 시간 동안 손님들이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어떤 분은 커피값에 팁까지 주면서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죠. 그런 작은 친절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서 병우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그런 놈은 자식이 아니야. 병우도 제 편이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인 병우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응, 끝났어. 그리고 그게 맞아. 저희는 더 이상 도현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수가 며칠 후 카페에 들렀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들려드렸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죠. 민수도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죠.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는 피로는 이어져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사람이고, 민수는 피로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은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내쫓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끔 꿈속에서 어린 도현이가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고 도현이라고 말이에요. 남편이 수술 받을 때 여행을 간 것도, 노느라 바빠서 병원비를 거절한 것도, 모든 걸 숨긴 것도 다 도현이가 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했다는 게 기뻤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카페 운영은
그 일 이후 점점 더 재미있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죠. 특히 그날 일을 본 손님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응원해 주었어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정말 멋있었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그날 정말 시원했어요. 저도 속이 다 시원했거든요. 젊은 직장인 손님이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저는 뿌듯했어요. 민수도 더욱 만족해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카페가 정말 좋아졌어요. 분위기도 따뜻해지고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도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는 게 좋았어요. 어떤 학생은 시험 끝나고 와서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은 면접 보고 와서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오늘 면접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오늘 커피는 서비스예요.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저희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도연이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고 있었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완전히 저희 것이 된 느낌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저희 가족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고, 새로 온 손님들에게 저희를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병호도 점점 활기를 찾아갔어요. 수술 후 의기소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 청소를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어요. 요즘 병호 할아버지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병호와 함께 창가에 앉았어요. 홍대 거리의 불빛이 예뻤죠. 젊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이 활기찬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아 좋았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병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확신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게, 새로운 시작을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래. 68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해보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마음만 젊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민수가 가끔 들러서 카페 상황을 점검해 주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칭찬해 주었죠.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손님들 후기도 정말 좋고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희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커피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맛있게 내릴 수 있게 됐죠. 손님들도 할머니가 내려주신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이렇게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일하면서. 병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었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도 젊었을 때 저랬겠죠.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갑자기 병호가 말했어요. 뭐가? 그냥 모든 게. 여기까지 온 것도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준 것도 저도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경우가 있어서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늙어가자. 응, 그러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기대됐어요. 68세의 새로운 인생이 말이죠. 며칠 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진짜 멋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커피를 내려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병호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핏줄은 끊어졌지만 새로운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인생은 저희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